안녕하세요. 동교부여 뒤집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법률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중현, 민경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내용의 직간접적인 인용은 다른 색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리섭의 영상에 편집되어 인용된 내용과 원본 영상의 스크립트를 띄워드립니다. 저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인간관계라는 일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명예훼손, 성희롱, 통매음, 모욕 등 위법 소지는 전혀 없음을 자문받았습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그 이상의 도덕적 판단과 표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된다면 남은 것은 법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된다면 처벌받을 테니 신고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의 경우는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 영상을 안 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이며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낭설은 제가 영업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업무방해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에게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누군가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야 하고 손해와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위법행위이고 그 위법행위로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저에게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선 요건에서 애초에 저희 행위가 가해 행위가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지만 짚어보자면 정말 제가 영상을 올린 사실과 그 내용이 환불의 원인일까요? 법률자문에 따르면 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리섭이 입은 손해의 원인은 제 영상이 아니라 강의에 관한 의혹 또는 사실이므로 저희 행위와 리섭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 소비자가 제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했고 소비자는 저희 영상 외에도 수많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말로써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맛집 인플루언서가 A 식당을 지나쳐 가다가 위생이 안 좋아 보여 이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렸습니다. A 식당에 대한 극찬 리뷰도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SNS를 보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는 A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분야를 바꾸어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한 분야에 매몰되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환불을 대부분 제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거의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섭의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시청자가 동디는 성범죄자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질 건가요? 만약 자신은 영상에서 그렇게 적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청자가 영상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감정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위법한 행위가 없는 이상 어떤 의견을 보고 결정 내리는 것은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비판은 별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10번도 더 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도덕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 없음 표현이라는 것이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선 주어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용찬우와 흑자일 스님의 분쟁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블러 처리한 사진을 띄워두고 별명을 붙여 부른 뒤 직접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수작입니다. 이는 당연히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아도 정황상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다면 처벌받습니다. 저는 지칭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강사들을 지칭하였습니다. 리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둘 다 소위 주어 없음 화법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행위는 무엇이 다르고 왜 저희 행위는 문제가 없고 리섭의 행위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B가 A가 성매매를 했다고 표현하면 A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B는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들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적시된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률적인 검토 결과도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의 적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즉, 애매한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적시된 사실에 대한 의견인지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지가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매한 표현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던 게 아니라 적시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여 표현한 것이죠. 리섭의 최근 영상도 제보를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적시된 사실에 대한 의견이 아닌 제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며 일부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민 변호사님께서도 이것이 명백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고소를 진행하는 바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실의 적시와 더불어 2차적 기준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내심에 있는 것이므로 표현 방식 등 간접 증거로 그 존부를 판단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그것에 해당할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제보일 뿐이라며 소개하지만 그 전에 작성된 커뮤니티 공지와의 정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리섭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61조 2항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려면 당연히 제가 아닌 피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리섭이 주장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고 리섭만이 그가 주장한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급한 악마의 증명이 제가 해당 사실들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법률 낭설 중 하나는 앞선 정통방법 61조 2항으로 처벌을 못하고 1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진실이라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섭이 해당 내용들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1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2항으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닌 것이죠. 판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아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구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저에게 네가 진다는 둥, 법률명을 작성하는데 제가 급해서 띄어쓰기를 안 했다는 둥, 피해자의 승낙을 했다는 둥,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가려나가는 형사고소를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고소를 유도했다는 둥, 동디는 특정이 안 돼서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고소하는 것에 대해 고소하지 마라며 명령하는 댓글도 기억이 나는데요. 영상과는 별개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막으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르는 상황은 발전적인 대중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위 깡통 계정이 아닌 특정될 만한 영상을 올려둔 아이디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분위기와 권위는 성인 개개인의 위법 행위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권리는 최대한 행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악랄한 행위라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계획은 반대편에서 진행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 및 예비 소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것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 이상 더 상위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는 것입니다. 소비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는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팩트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조사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혹은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릅니다. 거기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비판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 정당성을 반증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당사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만약 소비자는 어떤 제품에 대해 의구심이 있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와 둘만이 알 수 있는 매체에서 먼저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그 전에는 어떤 공연성이 성립하는 곳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가 맞을까요? 하나의 분야에 매몰되는 것은 편협함을 가져옵니다. 지식사업과 유튜브로만 생각하니 그 정당성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그 구조를 살펴본다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으면 지능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약이 지능을 높일 수 있는지 여러 문헌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정확히 그런 약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이런 약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능이 올라간다는 건지 설명해야 한다. 고 글을 썼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비판 두 번째는 민원 제기, 공정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어떤 제품에 대해 의구심이 있더라도 민원 제기, 공정위 신고만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가 처분 및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의견도 표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엄청난 이득을 취할까요? 이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치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직 유죄가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냐며 우리 사회의 기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따른다면 위법하지 않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더 비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더 열심히 누린 쪽이 더 억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명은 할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부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언비어를 보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앞서 저희 행위와 리섭의 행위가 전혀 다른 것임은 짚어보았고 법적인 권리 행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보를 무분별하게 소개하는 것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 또한 다릅니다. 유명한 작가에게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 선별적으로 저격한 뒤 돈을 뜯어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세이노 선생님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증명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이는 엄청나게 과장되었는데 저는 채널 초창기부터 예전에 극심한 성공포르노 중독자였고 성공포르노를 만들기도 했으며 성공포르노 강사였다고도 밝혀왔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신분이 드러나니 대략적으로 말했고 마음의 짐으로 갖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용되는 성공팔이라는 단어에 상응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판매한 강의 등 근거 자료가 폭로됐을 것입니다. 성공팔이란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법과 관련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닌 일반적인 동기부여 강연 혹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강의였습니다. 즉, 저는 성공팔이의 정의에 따르면 성공팔이가 아닙니다. 제가 표현한 성공 포르노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동기부여 영상을 잠깐 만든 게 전부이고 강사였다는 것 또한 동기부여 강연을 몇 번 한 수준입니다. 무료로 한 것 1회에 1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은 것이 있고 최대로 받은 것이 3, 40만원이며 이는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강의였습니다. 이 또한 1년도 하지 않았으며 고가의 PDF를 팔거나 무슨 과정을 운영해서 수업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제가 환불해야 할 게 있다면 메일 주십시오. 유튜브 글씨만 블러를 빼놓고 유튜브 컨설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목과 내용을 보면 유튜브 컨설팅이 아닌 유튜브를 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영상 제작 강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스크린샷 근거조차 없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겠습니다. 신분을 가리는 것은 과거의 비도덕적 행태나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고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유명해지는 게 불편하다는 가치관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죠. 저는 신분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원래 준비했던 저의 의견이고 현재 토론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설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후반에 배치했습니다. 리섭은 자신이 애꿎은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예시를 드냐고 했지만 저에게 잘못된 저격을 당한 사람은 애꿎은 피해에 시달린다고 일반 명사로 표현한 걸로 보아 자신만이 아닌 여러 강사들을 포함해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4분 26초에서는 제가 리섭의 연애 강의를 띄워놓고 조롱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지투다몬님의 영상 중 아트라상 상담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후기조작 정황이라는 소제목에 자신을 다루는 부분을 붙인 편집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섭은 11분 8초부터 해당 부분을 잘라낸 이유가 제 구독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개노잼이라서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청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다 드러낼 거면 그냥 그의 친구라는 소제목에서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7분짜리 영상에서 들어가는 말에는 자청 얘기밖에 없고 나가는 말에도 자청이 일부 언급되며 들어가는 말도 중요한 글의 요소입니다. 시청자가 특정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은 의도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신상민 유언비어 유포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메일 뒷부분을 왜 가려서 욕을 더 먹게 하냐고 리섭은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감내해야 하는 것이며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해당 행위를 질타하여 여론을 조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섭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메일 뒷부분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4분 20초경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썸네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서인지 위협받는 심리를 알리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인 부분인데 그것을 추측하여 근거 삼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6분 18초경에서는 메일을 공개할 거면 다 해야지.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오픈하는 게 교묘하고 짜깁기를 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애초에 제가 불리한 부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주는 부분인데 제가 유리한 부분일까요? 더불어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입니다.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회신받았음은 시청자에게 알리는 게 적절한 상황이었지만 뒷부분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견을 내는 개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프레임도 원치 않습니다. 24분 40초경에서는 제가 찬양 댓글에만 하트를 누른다고 하는데 화면에 띄운 댓글은 해당 영상에 최근에 달린 댓글이며 두 번째로 제시한 댓글은 해당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댓글이 비슷한 시점에 하나의 영상에 달린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가 찬양 댓글에는 하트를 누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한 것처럼 했지만 팩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리 있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절대 저를 찬양하는 댓글에 대해서만 하트를 누르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 실수를 설명하며 사과하는 부분에서 나온 표현인데 지난 실수에 대해 그 원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사용한 표현이며 사과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원인이 기억나지 않지만 변명을 지어내어 말하기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아쉽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만이 남은 것이죠. 유언비어를 보시고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믿으신다면 자유이고 저는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판결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지금이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비난을 한데 묶어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성공학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비판이 아닌 메신저 공격이 진행되고 이것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주신 민경태 변호사님도 누군가에게 불리한 표현을 하였다 하여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을 한 사람, 즉 메신저를 근거 없이 공격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중대한 범죄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공과 과가 있으며 오류와 모순을 저지르는데요. 서로 메시지를 건전하게 비판해가며 발전해 나가는 게 대중문화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만큼 부작용도 심하고 이는 제가 다 감내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제가 하는 것이 정말 이익을 위한 선동이고 사회 악으로 평가받는다면 저는 서서히 잊혀지고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을 구독하는 사람이 개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